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강릉 땅 영곡 고을에는 영진이라는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영진은 바다에서 나오는 어물을 거두어 들인다는 뜻처럼 예부터 싱싱한 해산물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고기잡이를 하며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영진에는 새말, 선창가, 색깔이라는 세 개의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의 촌락을 이루어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선창가 마을에는 해라는 이름의 젊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는 늠름한 체격에 굳센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근육, 그리고 깊고 푸른 눈동자는 마치 거친 바다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았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며 바다를 벗삼아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뱃일 솜씨는 마을에서 으뜸이었고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 덕에 사람들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특히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은 많은 아낙네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해는 묵묵히 뱃일에만 전념하며 자신의 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녀석. 사내 놈이 곰처럼 우직하기는 저러니 변변한 색시 하나 못 얻고 늙어가지. 쯧쯧, 불쌍한 녀석. 그들은 해가 얼마나 성실하고 속정이 깊은지는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는 그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해는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냇가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는 곱게 빗어넘긴 머리가 헝클어지고 하얀 치마는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된 채 냇가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해는 화를 돕기 위해 급히 다가갔는데 그 순간 화의 치마가 걷히면서 하얀 속살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시고요. 화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발을 헛디뎌서 그만. 감사합니다. 해는 화의 젖은 치마와 헝클어진 머리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화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덮으세요. 그리고 다친 곳은 없는지 봅시다. 화는 해가 건네는 옷을 받아 어깨에 걸치고 해의 부축을 받으며 냇가를 벗어났습니다. 해는 화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서 화의 가족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해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화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냇가에서 넘어지던 화의 붉어진 얼굴과 당황하던 모습, 그리고 젖은 치마 아래로 살짝 드러났던 하얀 속바지까지. 해는 곰처럼 우직했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화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후로 해는 매일 화의 집 앞을 지나다니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화는
그런 해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해는 화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에 끌렸고, 화는 해의 우직함과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화는 해의 듬직한 모습과 따뜻한 마음에 호감을 느꼈고, 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냇가에서 다시 만나게 된 날, 해는 용기를 내어 화에게 고백했습니다. 화,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하고 있었어.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화 역시 해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해님을 뵙는 날부터 줄곧 해님을 생각했답니다. 부디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와 화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 역시 화를 깊이 사랑하여 고된 뱃일에서 돌아오면 화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껏 차린 저녁 밥상에 시름을 잊곤 했습니다. 그는 화의 고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해는 화를 꼭 끌어안고 그녀의 향기로운 머리카락에 입맞추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화, 오늘 당신이 해준 밥은 정말 꿀맛이었어. 당신 덕분에 힘내서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지 뭐요. 해는 진심으로 화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화는 부끄러운 듯 볼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밥이 서방님께 힘이 되었다니 기뻐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화는 해의 칭찬에 기뻐하면서도 쑥스러운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화 역시 해의 넓은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해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했고, 그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화는 해의 강인한 팔뚝에 매달려 그의 채취를 맡으며 그의 따뜻한 품속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저 곰 같은 녀석이 저렇게 어여쁜 색시를 얻다니. 도대체 무슨 재주로? 역시 사내는 얼굴이 아니라 힘인가? 어떤 이들은 해를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화를 아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해와 화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곁에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와 화는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화는 매일 해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면 마을 어귀 언덕에 올라 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수평선 너머를 향해 있었고, 해의 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는 해가 무사히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오늘 고기는 많이 잡으셨어요? 화는 해를 힘껏 끌어안으며 그의 무사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화의 낭랑한 목소리가 언덕에 울려 퍼지면 해는 껄껄 웃으며 화를 맞이했습니다. 허허, 오늘은 꽤 짭짤한 수확이었어. 당신 덕분에 힘이 솟아나는구려. 해는 화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피로를 잊었습니다. 해는 그런 화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이마에 입 맞추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는 여느 때처럼 바다로 나갔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통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꼬박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했지만 빈 그물만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해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잡아 화에게 줄 수 있을까?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는 화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고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너무 실망하지 말게. 해. 내일은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뱃전에 앉아 한숨을 쉬는 해를 바라보며 동료 어부가 껄껄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료 어부는 해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었기에 그를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에이, 형님은 좋으시겠소. 집에 가면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는 또 빈손으로 돌아가서 화에게 무슨 낯짝으로 저녁을 먹자고 해야 할지 걱정이구만. 해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화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고 그녀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한참 후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잡혔다. 해는 힘껏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그물에서 나온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였습니다. 거북이는 그물에 꽁꽁 묶인 채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이의 딱딱한 등껍질은 거칠게 긁혀 있었고 녀석의 눈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이쿠, 징그러운 녀석. 이걸 어디다 써먹는담. 해는 툴툴거리면서도 거북이를 그물에서 꺼내 배에 실었습니다. 그는 거북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는 거북이를 배에 싣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언덕에서 해를 기다리던 화는 멀리서 그의 배가 보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마중을 나갔습니다. 해가 무태 내려 그물을 정리하는 것을 돕던 화는 그물 안에 있는 거북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으시고 이 거북이만 잡아오셨어요? 화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해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해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인가 보오. 이 녀석 말고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소. 그는 화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는 화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화는 거북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녀석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북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화는 딱딱한 등껍질 속에 갇힌 거북이의 슬픔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거북이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녀석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화는 거북이의 눈물을 통해 녀석의 간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거북이 어쩐지 너무 불쌍해 보여요. 우리 이 거북이를 놓아주면 안 될까요? 화는 해의 넓은 마음에 호소하며 거북이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귀한 거북이를 놓아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것이 없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화의 착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따뜻한 눈빛과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해는 화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그래야지요. 해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이 녀석을 놓아줍시다. 그는 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해는 화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화는 기뻐하며 자신의 은비녀를 풀어 거북이를 묶은 그물을 풀었습니다. 거북이는 자유로워지자마자 힘없이 비틀거렸습니다. 화는 안쓰러운 마음에 자신의 비녀를 팔아 막걸리와 찹쌀떡을 사왔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거북이에게 먹을 것을 먹여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자, 어서 힘 좀 내봐요. 당신 너무 말라깽이잖아요. 이렇게 굶어선 제대로 헤엄도 못 치겠네. 화는 껄껄 웃으며 거북이에게 찹쌀떡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거북이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해는 그런 화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이렇게 마음씨가 고울 줄이야.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타고났다니까.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화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그녀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화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정성껏 거북이를 간호했고 해는 그런 화의 모습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는 화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고 그녀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참 후 기운을 차린 거북이는 화와 해를 향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가봐요, 거북이 씨. 부디 용왕님께 안부 전해주시고 우리 부부 은혜는 절대 잊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화는 손을 흔들며 거북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거북이가 용왕에게 자신들의 은혜를 전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해는 거북이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화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해는 화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는 용왕이 다스리는 용궁이 있었습니다. 용왕은 바다의 모든 생물을 보살피고 바다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거북이는 용왕에게 헤엄쳐 나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존경하는 용왕님, 제가 인간 세상에 나갔다가 그물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친 곳을 치료해 준 뒤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거북이는 용왕에게 해와 화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해와 화의 선행을 용왕에게 자세히 보고하며 그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용왕은 거북이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그처럼 착한 심성을 가진 이들이 있다니 놀랍구나. 필시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당장 그들을 용궁으로 데려오너라. 용왕은 해와 화의 선행에 감동하여 그들에게 후한 상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착한 마음씨에 감탄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거북이는 용왕의 명을 받들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해와 화가 사는 마을을 찾아 그들을 용궁으로 안내했습니다. 저기 무태 사는 어부 양반, 그리고 마음씨 고은아 씨, 용왕님께서 당신들을 뵈러 오래요. 저를 따라 용궁으로 가시지요. 거북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북이는 용왕의 사신으로서 해와 화를 용궁으로 초대했습니다. 해와 화는 낯선 곳에서 나타난 거북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자신들을 용궁으로 데려가겠다는 거북이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용궁이 어떤 곳일지 궁금했고 용왕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용궁이라니 정말 신기하구려. 용왕님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해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경사라도 난 듯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바닷속 궁궐이라니 그런 곳에 가볼 기회가 또 언제 있으랴. 마음은 이미 파도 너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먹구름이 들이운 듯 어두웠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해가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요? 혹 무슨 불안한 예감이라도 두어. 화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망설이다가 이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바다에 가는 것이 조금 겁이 납니다. 어릴 적 물에 빠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여 깊은 바다라 하면 가슴이 먼저 조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실려 있었고 손끝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물이라는 것,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서늘한 공포가 밀려드는 존재였지요. 해는 그런 화의 손을 꼭 잡고 다정히 말했습니다. 부인, 염려 마시오. 내가 곁에 있으니 두려워 말고 함께 갑시다. 내가 손을 꼭 잡고 있을 터이니 물속이라도 바람길처럼 함께 걷는 것이라 여기면 되지 않겠소. 하지만 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아무래도 용궁에 가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부디 나를 신경 쓰지 마시고 혼자 다녀오시어요. 서방님이 그리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라면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소. 부디 잘 다녀오시오. 그 말에는 해에 대한 애틋한 배려와 자신은 물속에서 도저히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내밀한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는 해의 뜻을 꺾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을 담담히 전했던 것이지요. 해는 잠시 화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있는 두려움과 사랑을 읽은 그는 끝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다녀오리다. 부디 무사히 돌아올 터이니 문 앞에서 기다려 주시오. 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해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는 화를 물가에 남겨두고 거북이의 등을 타고 서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물 아래로 사라질수록 화는 그 자리에 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스쳐가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외로움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해는 화를 두고 거북이를 따라 용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궁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숲을 이루고
진주 조개들이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때를 지어 춤을 추듯 유영하고 해초들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해는 용궁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었고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와, 정말 굉장하구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소. 해는 입을 쩍 벌린 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는 용궁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왕은 해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해의 착한 마음씨를 칭찬하며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용왕은 해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물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용왕은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어질고 착한 사람들이요. 짐은 그대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부디 받아주시오. 용왕은 근엄하면서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해와 화의 겸손함과 따뜻함에 감탄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아싸, 횡재했네. 횡재했어.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요. 마누라. 해는 용왕이 내린 선물에 기뻐하며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해는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용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해는 용왕이 마련해준 아름다운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부드러운 해초로 만든 침대에 누워 신비한 밤을 보냈습니다. 해는 용궁에서 그야말로 세상 시름을 잊은 채 먹고 자며 논일며 지냈습니다. 육지에서 품고 온 근심도 지상에 남겨둔 인연도 바닷속의 화려함 앞에서는 점차 희미해져 갔지요. 용왕의 궁궐은 비단 옷자락처럼 찬란하고 진주와 산호로 장식된 전각마다 온갖 별미가 넘쳐났습니다. 그곳에는 낮과 밤을 가늠할 창도 없고 해가 뜨고 지는 시간조차 잊히니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는 날마다 용궁의 연회에 들고 흥겨운 악사들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며 들뜬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화의 얼굴도 물 위 세상에서의 약속도 조용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듯 했지요. 세상의 모든 번민과 책임은 물결 너머로 멀어져 갔고 해는 오롯이 지금의 활락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해는 화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화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는 화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그녀의 향기로운 머리카락이 그리웠습니다. 해는 화와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용왕님, 저는 이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습니다. 해는 용왕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화가 보고 싶었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용왕은 해의 간절한 청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해와 화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용왕은 그들의 애틋한 마음에 감탄했고 그들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좋다. 그대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지. 거부가
어부를 다시 그의 아내에게 데려다 주어라. 용왕은 거북이에게 해를 인간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것을 명했습니다. 용왕은 해와 화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기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북이는 다시 해를 태우고 인간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해는 그리운 고향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한달음에 화가 기다리고 있을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화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찼고 그녀를 힘껏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화, 내가 돌아왔어. 당신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해는 언덕을 향해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는 화를 다시 만날 생각에 너무나 기뻤고 그녀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맞이한 것은 화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픈 얼굴로 해를 맞이하며 화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화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어서 빨리 사실대로 말하시오. 해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규했습니다. 그는 화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해는 화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그녀의 죽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해가 용궁으로 간 후 화는 매일같이 언덕에 올라 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해가 돌아오지 않자 화는 점점 더 초조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해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아닐까 밤낮으로 걱정하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화는 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의 무사 귀환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아씨가 얼마나 애타게 서방님을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이 언덕에 올라 바다만 바라보시다가 결국 병까지 얻으셔서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화의 순수한 사랑과 해를 향한 그리움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해가 용궁으로 가고 난 후 어느 날 화는 언덕에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그녀를 간호했지만 화는 해를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해를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해를 기다리던 언덕에 묻혔고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는 화석처럼 굳은 바위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매바위라 불렀습니다. 매처럼 날카로운 형상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그 바위는 마치 해를 기다리는 화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는 화의 죽음과 매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화의 무덤으로 달려가 매바위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바위를 적셨고 그의 애끓는 절규는 파도 소리에 묻혀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당신은 나를 기다리다 이렇게 차가운 바위가 되어버렸단 말이오. 내가 너무 늦게 왔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해는 화의 이름을 부르며 후회와 슬픔에 잠겨 오열했습니다.
그는 화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그녀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해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매바위 곁에 앉아 화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야위어 갔고 정신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습니다. 해는 화를 잃은 슬픔에 갇혀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삶의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화, 당신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오. 차라리 나도 당신 곁으로 데려가 주시오. 해는 매바위를 끌어안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화 곁으로 가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해는 마지막 힘을 짜내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거북아, 나를 화에게 데려다 주게. 나도 이제 화 곁으로 가고 싶네. 해는 거북이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화 곁으로 가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슬픈 눈으로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해의 간절한 소원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해를 태우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닷속으로 영원히 잠들듯이 가라앉았습니다. 거북이는 해의 슬픔을 이해했고 그의 마지막 여정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해와 화의 슬픈 이야기는 용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용왕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해와 화에게 줄 상을 준비하도록 명했습니다. 용왕은 해와 화의 안타까운 운명에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굳은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간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비록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마땅한 상을 내려 그들의 넋을 기리도록 하라. 용왕은 해와 화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왕은 해에게는 바다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힘을 주었고 화에게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꽃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깃든 매바위 주변에는 항상 풍성한 해산물이 넘치도록 축복을 내렸습니다. 용왕은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기원했고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부디 그들은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이 바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오. 용왕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영진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면 언제나 만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용왕이 내린 축복 덕분이라고 믿으며 해와 화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성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매바위를 해서 낭당으로 삼아 풍어와 안전을 기원했고 그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자랐습니다. 영진 마을 사람들은 해와 화의 사랑을 기리며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고 그들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풍요는 모두 이분들 덕분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치며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해와 화의 영혼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바다에 잠긴 해를 기리는 바위를 인양하여 매바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거북바위라 불렀습니다. 매바위와 거북바위는 그렇게 나란히 서서 영진마을을 굽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바위와 거북바위를 보며 해와 화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했고 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저기 좀 봐, 거북바위가 마치 해를 꼭 담지 않았어? 그리고 매바위는 마치 화가 해를 기다리는 것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있잖아. 아이들은 해와 화의 슬픈 사랑 이야기에 가슴 아파하며 두 바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은 해와 화의 사랑이 바위가 되어서도 영원히 이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강릉 연곡 사람들은 매바위와 거북바위를 보며 해와 화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변치 않는 사랑은 거친 바다를 살아가는 어부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바위와 거북바위는 여전히 영진 앞바다를 지키며 풍요로운 어획과 어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해와 화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영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인교 가마가 우대감댁 대문 앞에 덜컥 멈춰섰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우대감이 사지를 못 가누고 실려오는 꼴이라니 마을 사람들 입에서 탄식인지 쯧쯧거림인지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가마꾼 네놈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마를 내려놓자마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어르신, 몸뚱이 하나는 태산이요. 하며 헉헉거리던 놈이 한마디를 보탭니다. 어찌나 무거우신지 가마가 아니라 관짝 메고 오는 줄 알았수다. 영감님도 참 사시는 날엔 그렇게 높으셨더니만. 가마문이 열렸으나 안에 있는 이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눈은 반쯤 감겼고 입꼬리엔 흐느적 흐른 침자국만 남아있으니 권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는 이마다 실감했지요. 어서 나으리를 모시어라. 안채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온 머슴이 외치자 가마꾼 둘은 우대감의 겨드랑이를, 나머지 둘은 발목을 들고 질질 끌어 요 위에 눕혔습니다. 요 내 귀퉁이를 들어 사랑방까지 옮겨놓는 그 장면이란 흡사 관을 옮기는 광경과도 비슷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마님 월선이 사랑방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병든 사내의 몰골을 훑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그저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한많은 세월 이렇게 버리고 혼자 떠나 돌아오시더니 병들어 오셨나이까. 중풍이라니. 월선의 입꼬리가 잠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피눈물인지 증오인지 모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처음 시집오던 날 들려오던 까마귀 소리처럼 싸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머슴이 슬쩍 눈치를 보며 속삭입니다. 마님, 의원은 불렀사옵니까? 불렀지. 허나 한양의 높으신 의원조차 손쓸 수 없던 병인데 이 총구석 의원이라고 고칠 재주가 있겠느냐. 세월을 되돌릴 의원이라면 내 기꺼이 무릎이라도 꿇고 애걸했을 터인데 말이다. 그녀는 병석의 서방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곤 말없이 자신의 치맛자락을 매만지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나이 17에 대감된 며느리 됐을 적엔 저분이 조정해서 제법 큰 소리치며 나라 일을 논할 인물이라 했지요. 허나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이 꼴이 되었으니 세월이 참 고약하구먼. 그날 밤 사랑방 기둥에 매달린 등불은 일찍 꺼졌습니다. 기둥 그림자 위로 흔들리는 월선의 그림자는 오래전부터 벗어나려던 가부장의 굴레에서 이제야 한 걸음 물러선 여인의 실루엣이었지요. 그렇게 사대부가의 권위는 병든 몸뚱이 하나에 의해 내리막을 탔습니다. 살구나무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 다시 깍 하고 울어댑니다. 월선이 명문가 우씨 집안으로 시집을 오던 날이었답니다. 가마가 고을을 지나 마을 어귀로 들어설 무렵 갑자기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깍깍 불길하게 울어댔지요. 동네 어르신들 입에서는 혼례 날 까마귀가 오니 길한 일이 못 되겠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객 중 한 사람이 신부 팔자가 기구하겠구먼. 하니 옆에서 듣던 아낙네들이 쯧쯧 조심들 하여. 하며 속닥거렸답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겨를도 없이 혼례를 치르고 신방에 들었지요. 촛불이 은은하게 방안을 비추고 부끄러움과 설렘이 어우러진 월선의 뺨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신랑 우 대감은 수줍어하는 월선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속삭였답니다. 월선아, 이제 너와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터이니 내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겠노라. 월선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정을 나누었고 월선은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한껏 행복했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그 밤, 까마귀의 울음소리 따위는 잊힌 지 오래였지요. 17살 소녀와 20살 청년, 우대감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타는 사랑을 온몸으로 맞이하였지요. 우대감이 슬며시 월선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내가 평소엔 조신하나 오늘만큼은 그리 되지 못할까 염려스럽구려. 월선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속으로는 가슴이 콩닥거려 서방님,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었사옵니다만 서방님이 준비가 미흡하면 어쩌지요? 하고 교태를 부렸답니다. 우대감은 월선의 능청에 당황한 듯 하, 내 이 사람. 내가 무얼 보여줘야 믿겠느냐? 하며 살며시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월선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으나 이내 다시 수줍게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답니다. 서방님, 제 마음을 두드리신 게지요. 어찌 문만 두드리고 안으로 들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밤 깊도록 계속되었고 부끄러움은 이내 달콤함으로 바뀌어 신방은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답니다. 얼마 후 월선은 덜컥 태기가 들었답니다. 집안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온 마을을 다니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너도 나도 월선을 보러 와서는 우리 월선 마님이 들어오니 집안에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구먼. 하며 부러움 섞인 말을 했지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고 저 애야말로 우리 집안의 복덩이로다. 라며 연일 월선을 칭찬했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마당의 감나무 꼭대기에서 또다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어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니 집안 어르신들의 심기가 불편했지요. 결국 시아버지가 활을 가져와 그 까마귀를 쏘아 죽였습니다. 이놈이 감히 우리 집안의 복을 날리려 하다니. 그러나 죽은 까마귀는 하필이면 마침 마당을 지나가던 월선의 치마 위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월선은 까마귀의 피로 범벅이 된 치마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아이고, 마님이 쓰러지셨다. 의원을 어서 불러라. 온 집안이 난리가 났으나 월선은 이내 하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유산이 되셨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합니다만 마음은 더욱 더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날부터 신랑은 이상하리만큼 월선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발길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한양으로 부임을 받아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한양에서의 편지 한 통 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월선은 홀로 쓸쓸히 시댁에 남겨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아이고, 홀레날 까마귀 울 때부터 불길한 조짐이었지. 월선의 신부로서의 설렘은 그렇게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치욕과 외로움 속에 갇혀 긴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문 밖의 감나무 위에는 매년 까마귀가 날아와 앉아 우니 월선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답니다. 까마귀야, 대체 내 팔자가 어찌 되길래 너마저 내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느냐? 그녀는 속으로 애꿎은 까마귀를 원망하며 끝내 긴 침묵 속에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월선은 한양으로 떠난 남편 우대감의 소식을 기다리며 창가에 앉아 또 하루를 보낸답니다. 창밖 살구나무가 피고 지는 것을 보니 벌써 몇 번째 봄인지도 셀 수 없게 되었지요. 처음엔 신랑이 떠난 지 한 달만 지나도 내일은 오겠지 하고 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만 그 한 달이 반년이 되고 그 반년이 1년이 지나자 이젠 오히려 언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행이겠다 싶은 마음이 되었답니다. 마님, 아무래도 서방님이 출세하셨나 봅니다. 바쁘셔서 소식 한 줄 전할 틈이 없으신 모양이옵니다. 곁에서 시중드는 몸종이 위로하는 듯 빈정거리는 듯 말하니 월선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바쁘기는 무슨 바쁘겠느냐. 기생들과 풍류놀이에나 빠져 나를 잊고 사는 게지. 그래도 이리 기다리는 내가 어리석지 않느냐? 그러면 몸종은 마님이 어리석으신 게 아니라 서방님이 잔인하신 게지요. 하며 살며시 곁눈질을 보내곤 했답니다. 살구꽃이 필 때마다 월선은 가슴 한편이 애틋해지고 먹먹해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살구나무는 신랑이 심었다던 나무였지요. 그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며 월선은 마음 깊이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꽃을 피우건만 내 마음엔 어찌 꽃 한 송이 피지 않느냐?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월선 마님, 우대감 소식은 들었어. 한양에서 첩을 얻고 잘 지낸다는구먼. 하며 애써 걱정하는 척 말을 던졌습니다. 월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으나 속으로는 천불이 나더랍니다. 그녀는 쌀쌀맞게 대답했지요. 그렇습니까? 첩을 얻어 잘 지낸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야 저라도 마음 편히 혼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마님도 참 농담이 심하시네. 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월서는 속으로 내 팔자야 웃지 않으면 못 살겠구나.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살구나무의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그 꽃잎이 마치 자신의 기다림과 같은 심정이라 느꼈지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혼잣말로 속삭였답니다. 내 청춘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구나. 계절은 또 돌아오지만 내 기다림은 끝이 없구나. 이렇게 월서는 시댁에 갇힌 채 긴긴 기다림과 함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답니다. 월서는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며 집안 살림을 오롯이 책임지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아침상을 받으며 말씀하십니다. 월서나, 너도 참 팔자가 기구하구나. 혼인했다고 하기는 해도 서방 얼굴 보기 어렵고 시부모 시중에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하니. 그러자 월서는 웃는 듯 우는 듯 애매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팔자란 게 본래 그런가 봅니다. 제가 팔자가 세서인지 아님 팔자가 약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 모시는 게 저희 본분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짐짓 모르는 채 하였지만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월선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동네 유생들은 월선을 보고는 이 집 며느리는 덕이 많아 그리 고생을 마다않는다 하더라. 하면서 칭찬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흘렸습니다. 하녀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돌았지요. 우리 마님은 도통 서방님 얼굴 한번 못 보고 사시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으셔. 참으로 어질고 덕이 높으신 분이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하녀는 속삭였습니다. 불평이 없겠느냐. 사람이 나무 토막도 아니고 서방님이 첩을 얻고 한양에서 잘 산다는 소문까지 났으니 속으론 불이 날 게다. 월서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무심히 말을 던졌습니다. 월서나, 내가 이리 묵묵히 집안 살림을 맡아줘서 집안이 유지된다마는 혹시라도 답답하면 얘기하거라. 그러자 월선이 살짝 웃으며 대꾸했답니다. 아버님, 답답하다고 말씀드린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답답한 건 공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까닭이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지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곤 남편에게 살며시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게 진작 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편지라도 보냈으면 이리 며느리가 속이 썩진 않았겠소.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하며 슬쩍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렇게 월서는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시댁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롭고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감정을 꼭꼭 숨겼지요. 그러나 달빛 밝은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조용히 한숨 짓는 월선의 눈가에는 조용히 눈물이 고이곤 했답니다. 청춘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이 지나가는 것이더냐? 내 몸은 갇혀 있으나 마음만은 날아가고 싶구나. 그녀의 속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던 무심한 남편 우대감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찾아왔지요. 시댁의 고요한 정적은 무덤보다 더 적막했답니다. 우대감은 한양에서 내려와 상주 자리에 앉았지만 장례 내내 아내 월선을 바라보는 법이 없었고 마치 그녀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듯 무심하게 행동했지요.
장례가 끝나고 조객들이 하나둘 떠난 뒤 월서는 남편 우대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아버님 3년상은 마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대감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처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49제만 마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소. 내가 한가로이 시골에서 3년을 보낼 처지는 아니지 않소? 말을 마친 우대감은 49제만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자식 된 도리도 남편 된 도리도 하지 않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하였는지 모르겠구먼. 참으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몸종이 울컥하여 말했습니다. 마님, 대감님은 참으로 매정하십니다. 그래도 부부의 연이 있는데 한마디 말조차 없이 가시다니요. 월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바란단 말이냐? 난 이제부터 그 사람을 이승에서 만날 일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 터이니 마음을 다칠 일도 없을 게다.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하녀들과 하인들도 숨죽여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일을 했답니다. 월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답니다. 그렇게 월서는 마음속 무덤 하나를 만들고 남편과의 인연을 묻어버렸던 것이지요. 세월이 또다시 흘러 우대감은 한양에서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중풍에 걸려 병세가 악화되었답니다. 결국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이미 몸은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했고 집안의 권세 또한 이미 사그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대감은 병석에 누워 힘겨운 숨을 내쉬며 사경을 헤매었지요. 그 곁을 지키는 이라곤 하녀와 하인들 뿐이었고 아무도 진심 어린 걱정은 하지 않았답니다. 한때 그토록 빛나던 권세는 이미 빛을 잃고 신락 같은 숨결만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지요. 월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의 병상을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림 속에 지쳐 미움과 원망만 남았던 그녀였으나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을 보니 알 수 없는 서글픔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과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도 함께였지요. 곁에 있던 몸종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대감님께서 일이 위독하신데 슬프지 않으십니까? 월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이겠지. 허나 내가 진정 슬픈 건 저희가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음에도 끝내 나와 화해 한마디 없이 떠나는 것이란다. 다시금 나는 혼자 남겨졌으니 외로움과 미움만이 깊어질 뿐이지. 이윽고 우대감은 마지막 힘겨운 숨을 내쉬며 이승을 떠났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무거운 적막 속에 그 순간을 받아들였고 하인들마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요. 한때는 이 고을을 호령했던 분이신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는구먼. 그러자 다른 하인이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답니다. 허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내도 자식도 그리 버리고 갔으니 죽음 또한 외롭지 않겠는가? 월서는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떠날 거였으면서 왜 돌아왔느냐? 차라리 끝까지 외면했더라면 내 마음도 덜 아팠을 것을. 그녀의 눈가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엔
형용할 수 없는 외로움과 상실감이 가득했답니다. 그렇게 월선에게 있어 남편의 죽음은 오래된 미움과 새롭게 마주해야 할 외로움이 겹쳐진 깊은 비극이었던 것이랍니다. 우 대감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첩의 아들이란 아이가 고을의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아이는 15살이라 했지만 이미 제법 어른스러운 태도와 눈치를 가지고 있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그 아이는 월선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버님께서 떠나신 후 제가 이리 찾아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월선은 담담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만 속으론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답니다. 본디 첩의 자식이라도 서방의 핏줄이니 예의를 차리고자 했건만 아이는 그 선을 훌쩍 넘어 어머니라 부르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월선은 이 무례한 아이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지요. 아이의 얼굴에서 첩 어미의 얄미운 모습이 오버랩되어 더욱 미움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기생 출신 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왔답니다. 그녀는 본디 한양에서 이름난 기생이었고 우 대감이 풍류를 즐기며 만난 이래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첩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 여인네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춤이며 노래며 재주가 뛰어나서 한양 양반들을 제 소나귀에 넣고 흔들었단다. 그래서 우대감께서 그리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셨구먼. 마을 사람들의 뒷말은 끝이 없었지요. 그런 첩의 아들이었기에 아이가 가진 속셈 역시 결코 순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의 행태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집안을 제 집처럼 돌아다니며 창고며 곳간까지 기웃거렸습니다. 월선은 이를 보며 참지 못하고 아이를 불러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의 핏줄이라지만 아직 상중이고 이 집의 안주인은 나다. 내가 함부로 할 자리가 아니니 행동을 조심하거라. 아이는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이 집안을 탐내겠습니까? 그저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살펴볼 따름이니 염려 마십시오. 월선은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당장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안주인의 품위와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되받았습니다. 내 어미와 함께 남의 집안에 숨어들어와 남의 재산을 넘보는 것이니 내 주제를 알고 행동하거라. 내가 탐할 것은 여기 없으니 쓸데없는 기웃거림은 삼가라. 아이는 웃음을 거두고 잠시 싸늘한 눈빛을 보내더니 다시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 또한 아버님의 자식으로서 나름의 도리를 다하려 왔을 뿐이니 오해는 마십시오. 월선은 가슴속 깊이 화가 치밀어 올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런 무례한 놈이 나타났단 말인가.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분명하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겠구나. 월선은 새로운 갈등과 싸움의 기운을 느끼며 더욱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우 대감의 장례는 그야말로 쓸쓸하고 초라했답니다. 양반집 장례라고 하기엔 조문객이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첩의 아들은 처음에는 효자라도 되는 양 3년상을 자청했으나 그의 속내는 이미 눈치 빠른 월선에게 들통난 지 오래였답니다. 그 아이는 3년상 핑계를 대며 집안의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고 월선은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지요.
참으로 아비를 닮아 교활하기 이를 데가 없구나. 이 집안의 남은 재산마저 차지하려 드는구나. 월서는 조용히 혀를 차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아이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월선이 굳게 지킨 덕분에 아이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결국 3년상은커녕 49제조차 제대로 마치지 않고 야반도주하듯 도망치듯 한양으로 떠나버렸답니다. 빈소는 더욱 쓸쓸해졌고 동네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집안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도 참 불쌍하구먼. 양반과 체면 다 버리고 첩의 아들이 저리 날뛰었으니 우 대감이 살아있었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지. 자식된 도리를 저리 팽개치고 갔으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더니 딱 그 짝이로구먼. 월서는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앞산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내려온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너가 더 반갑구나. 사람보다 짐승이 더 위로가 되는 세상이니 참 우습고도 슬픈 일이지.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뒷담화는 바람을 타고 월선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분노도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빈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지요. 세상은 원래 이렇구나. 권세가 사라지니 인정마저 따라 사라지는 것이로구나. 월선은 마루에 앉아 다시 고양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없는 짐승들이 더 순수하고 인정 있다고 느껴졌답니다. 그녀는 홀로 적막한 집안을 지키며 세상이 돌아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자신을 위로하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마음을 달랬습니다. 우 대감의 장례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선은 결연히 집과 전답을 모두 처분하고 흔적도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편네가 어딜 간 거야? 혹시라도 관가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간 건 아닌가? 아니면 아예 멀리 도망친 게 아닐까?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 말이야. 저작거리의 뒷말은 끝이 없었지만 월선은 그런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의 발길을 재촉했지요.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한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듯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의 작은 초가였지요. 30리 길을 걸어 지친 몸을 이끌고 초가에 다다르자 7살쯤 되었을 사내아이가 마당에서 놀다 그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엄마가 돌아왔어요.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월선은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이의 눈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보며 월선은 가슴 깊이 묻어둔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녀만의 비밀이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가집에서 이모와 재회했습니다. 7년 전 월선은 아무도 모르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이모에게 맡긴 채 떠났었지요. 이모는 바느질과 약장수 일을 하며 아이를 정성껏 길러주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월선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답니다. 이모,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모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은 무슨, 내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모 역시 사실은
가문의 핍박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쳐 숨어 살고 있었던 터라 월선의 아픔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 세월 떨어져 있었음에도 마치 어제 헤어진 듯 깊은 정을 나누었지요. 월선은 마침내 자신을 얽매였던 과거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쉽지 않겠지만 곁에 있는 이모와 아이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답니다. 월선은 이모와 아이와 함께 깊은 산속의 너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 붉게 물든 단풍잎이 마치 축복처럼 세 사람의 앞길에 흩날렸지요. 작은 너와 집 마당에는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듯 소박하게 차려진 홀레상이 놓여 있었고 그 곁에 기다리던 나무꾼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되는 거지? 월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지요. 그래,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란다. 홀레상에는 떡과 술이 놓여 있었고 마을의 떠들썩한 홀레와는 달리 조촐하고 따뜻한 서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무꾼은 월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겐 이보다 더 귀한 혼례는 없소. 앞으로 내 평생 당신과 아이를 지키겠소. 월선은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월선은 문득 7년 전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7년 전 늦가을 어느 밤이었지요. 나무꾼이 장작을 쌓느라 밤늦도록 일하던 날, 그는 뜻밖에도 조용히 월선의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선은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보다는 진심 어린 애정을 느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이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자신을 감싸자 월선은 처음으로 육신이 뜨겁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외로움과 슬픔이 그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지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날의 사건은 결코 죄가 아닌 오히려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나무꾼과 마주 앉은 월선은 그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살렸소. 나는 그날부터 다시 태어났던 것이요. 나무꾼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고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회적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조촐하지만 진실된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월선은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당당히 인정하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월선과 나무꾼이 다시 만나기까지의 7년이란 긴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나무꾼과의 그날 밤 이후 가슴속에 일어난 변화를 감추고 조심스럽게 숨겨야 했지요. 우대감이 돌아오지 않는 텅 빈 집에서 그녀는 홀로 태기를 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하고자 멀리 떨어진 산자락의 초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초가에서 그녀는 은밀히 아이를 낳고 이모에게 맡겼지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을 품고 있는 월선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세상의 어떤 시선과 비난도 너에게 닿지 않게 하리라. 월서는 아이를 이모에게 부탁하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편을 기다리는 버림받은 새댁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고통이었지만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먼 곳에 두고 온 아이의 해맑은 얼굴 때문이었지요. 한편 나무꾼 역시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월선에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던 그 밤은 그에게도 죄책감과 함께 뜨거운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멀찍이 떨어진 너와 집에서 홀로 생활하며 월선을 생각했습니다. 나무꾼은 자주 숲에서 홀로 일하면서도 그녀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 때마다 초조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월선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소식을 이모를 통해 전해 들었고 이모는 둘 사이에 은밀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모는 월선과 나무꾼 모두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통을 알았기에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주었지요. 월선은 이모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모,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힘을 얻습니다. 제 아이와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날을 꿈꾸며 견딜 수 있습니다. 나무꾼 역시 이모에게 간절히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무사하다는 소식만 들으면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살 날이 오겠지요. 이렇게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 대감이 세상을 떠난 후 월선은 더는 자신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그녀가 결연히 발걸음을 옮겼던 것은 오로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꾼과 아이를 향한 진심과 사랑 때문이었지요. 7년의 긴 기다림과 외로움 끝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월선은 이제 진정한 사랑이란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홀로 견디는 고통이 아니라 서로의 따뜻한 품에 기대어 함께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조선의 한적한 마을, 운성리. 운성리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한의원에서 누구보다 환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는 간호사 연화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연화는 한의원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요하게 마당에 내려앉았고 바람에 실려오는 약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진료 도구와 약재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비틀거리듯 들어섰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내가 서 있었고 그는 귀족풍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위태로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남자는 간신히 입술을 떼며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여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연화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리 오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제 팔을 잡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손을 빌려 진료실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벽에 기대어 힘겹게 앉은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자세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상처가 꽤 심한 것 같은데요. 남자는 왼쪽 어깨를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고 옷 사이로 붉게 베인 자국이 보였습니다. 팔 쪽입니다. 칼에 베었소.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칼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산적을 만났습니다. 도망치느라 애를 좀 먹었지요. 연화는 한숨을 쉬며 그의 상처를 빠르게 살펴보니 피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산적이라니 큰일이네요. 이 상처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 처치할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녀가 소독약을 꺼내 상처를 닦기 시작하자 남자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제 운이 그리 좋지 못한 날인 듯하오. 연화는 손을 움직이며 장난스럽게 응수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운이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제 손길이 행운이 되어줄 겁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해 보겠소. 이제 진료실 안에는 묘한 긴장과 함께 미묘한 온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료실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애써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우연도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몸의 치료에는 웃음이 가장 좋은 약이랍니다. 연화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도 남자는 떠나지 않고 한의원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의 행동이 다소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유 없이 자주 한의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 치료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점점 이유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프신가요? 연화는 그의 방문이 잦아지자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데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간호사님의 얼굴을 보러 왔을 뿐입니다. 남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대답에 얼굴이 조금 붉어졌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진료비를 따로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저는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남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화와 영재는 그저 웃어넘기며 자신들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평범한 마을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의 귀족적인 차림새,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은 그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재님,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화는 그의 말에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안전을 기원하며 마음속 깊이 그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운성리 한의원에서 점차 더 깊은 감정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한 그들의 첫 만남은 운성리의 조용한 일상을 흔드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한의원의 문이 삐걱 열리더니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영재님? 연화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는 이는 벌써 몇 번째 치료를 받으러 온 젊은 사내 영재였습니다. 얼굴은 먼지투성이에 옷자락 곳곳에 흙이 묻어 있고 특히 한쪽 팔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오며 가며 들를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여긴 참 편해서 좋습니다. 영재는 멋쩍게 웃으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편하기야 하겠지요. 상처를 자주 만들어 오니 이젠 치료도 익숙하시겠어요. 연화는 익숙한 손길로 영재를 안치며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살갗에는 어제 치료했던 자국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 또 새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다치시는 걸 보면 장사치는 아닌 듯한데요? 연화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자 영재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우연입니다. 대감댁 개가 저를 반가워서 달려들었지 뭡니까? 연화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감댁 개가 칼을 들고 있었나 보군요? 그러고 보니 개는 아니었군요. 영재는 서둘러 딴청을 피웠고 연화는 기가 차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소독약을 적신 천을 들었습니다. 거짓말도 제대로 하시지. 일이 가까이서 닥쳐오는 걸 보면 다들 영재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길 가다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영재님이 나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연화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손길은 부드러웠고 영재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재님, 사실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죠? 영재는 손을 멈칫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자신을 걱정하는 듯한 진지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저는 밀서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밀사라니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대체 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영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려면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때론 쫓기고 때론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합니다. 연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주 다쳐오는 손님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조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이었다니. 그렇다면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재님 같은 분이 있어 조선이 안전하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영재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거나 말리기는커녕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간호사님, 언제나 제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는 피식 웃으며 마지막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근데 밀사면 움직일 때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재님은 너무 자주 다쳐서 도리어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군요. 영재는 어쩐지 속이 뜨끔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엔 대감대깨 같은 핑계 말고 진짜 조심하세요. 치료를 마친 후에도 영재는 한동안 한의원에 머물렀고 연화가 탕약을 다려주며 말했습니다. 자주 오시니까 이제 차라도 대접해야겠어요. 그렇다면 다치지 않고 오면 차를 주십니까? 영재가 장난스럽게 묻자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건강하게 오시면 그때는 정말 좋은 차를 대접해드릴게요. 그럼 다치지 않고 올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군요. 늦었어요. 이미 상처가 있으니까. 연화는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차를 내왔고 영재는 잔을 받아들고
향을 맡았습니다. 은은한 약초 향이 코끝을 감쌌다. 이 향 참 좋네요. 진정 효과가 있는 차예요. 영재님 같은 분께 딱 필요하죠. 이 한의원이 참 따뜻하군요. 영재는 작은 한숨을 쉬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치료받으러 왔을 뿐인데, 이젠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하님 덕분이겠지요. 연화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다치지 않고 오세요. 저는 또 치료해 드릴 생각 없어요. 영재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마음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깔린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사이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위태로웠고 손은 옆구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 밑으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영재였습니다. 그는 칼에 베인 상처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길을 따라 걷고 있었지만 점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한의원까지 가야 한다. 그가 찾으려는 곳은 오직 하나, 연화의 한의원. 그러나 그곳까지 가는 길이 이토록 멀게만 느껴질 줄이야. 방금 전까지 그는 밀서를 품고 적들의 눈을 피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매복에 걸렸습니다. 그를 쫓아오는 자들은 조선의 안위를 위협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영재는 빠르게 몸을 피했지만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결국 그는 깊이 베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밀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연화의 한의원이었습니다. 연하님,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 쾅! 연하님, 그리고 문이 열리기 직전 영재는 그 자리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한 순간 영재님!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상처에서 흐른 피가 그의 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몸이 점점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그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서 진료실로 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진료실 안. 연화는 재빨리 침상에 그를 눕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상처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 깊이 베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연화는 손을 빠르게 움직여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재는 그 와중에도 손을 뻗어 자신의 품을 더듬었습니다. 그녀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뭘 찾으시는 거예요? 영재는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밀서, 그걸 가져가야 합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그의 품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피로 얼룩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요. 지금은 밀서보다 당신의 목숨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영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밀서는. 그의 말은 점점 희미해졌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당장 상처를 봉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고 바늘과 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힘도 아껴야 해요. 제발 가만히 있어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영재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강해. 그리고 너무 위험한 삶을 살고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실을 묶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무리하면 다시 터질 수 있어요. 영재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연하님 덕분에 또 살았군요. 연화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감춰졌던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영재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연화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영재가 다시 한의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재님, 다시는 이런 일로 다치지 마세요. 영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하님, 저는 네? 아마도 계속 다칠 겁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 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조선의 안위를 위해 뛰는 사람입니다. 밀서를 전달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하님 같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연화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연하님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재님, 제가 선택할 기회는 안 주시나요? 네? 제가 영재님을 걱정하는 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영재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고 바람이 살짝 창문을 스치며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연화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는 또 치료해 드릴 생각 없어요. 영재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늦은 밤, 연화는 한의원의 등불을 밝히고 조심스럽게 영재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영재는 고통을 참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처를 살폈습니다. 이건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재는 피곤한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적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연화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밀서보다 당신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고는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 잠시만 쉬세요. 영재는 연화의 손길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흐르던 중 한의원의 창문 너머에서 기척이 느껴졌고 연화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고 영재 또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창가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 확인했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한의원 안을 감쌌습니다. 착각인가? 연화는 중얼거렸지만 영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신경이 곤두서 있던 두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연화는 붕대를 단단히 감아주며 영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돼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영재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영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오면 저를 받아주실 건가요? 연화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요. 영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올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재는 조심스럽게 한의원을 떠났고 연화는 그가 사라진 골목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으려는 순간 발밑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고 펼쳐보니 거친 붓으로 쓴 짧은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질 것이다. 연화의 손끝이 떨렸다. 급히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거리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글을 남긴 것일까? 잠시 후 한의원의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연하님, 문을 열어주세요. 놀란 연화가 황급히 문을 열자 한 사내가 상처투성이가 된 채 그녀 앞에 쓰러졌습니다.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재님이 위험합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로 사내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재님이 위험하다. 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사내를 안으로 들이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녀는 약재함에서 치료 도구를 꺼내 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영재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사내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산길을 따라가다 적들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영재님은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주의를 끌었고 저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혼자서 그들을 따돌릴 수 있을지는. 연화는 단숨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영재님을 찾으러 가야 해요. 사내는 연화의 손목을 붙잡으며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작정 가시면 안 됩니다. 적들은 이미 한의원까지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연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까 창가 너머에서 느꼈던 기척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곧장 창문을 살펴보니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미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바람을 가르며 화살이 창문을 뚫고 날아들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고 화살은 그녀의 어깨 뒤편 벽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사내도 놀라 급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놈들이 벌써. 연화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둘 다 위험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처난 몸을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연화는 약재 상자를 황급히 챙기고 작은 단검을 허리춤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어 바깥을 살펴보니 골목은 조용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쪽 숲으로 가야 합니다.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재님과 만날 약속 장소가 거기였어요. 연화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놈들이 이미 우릴 노리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한의원을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뒤쪽에서 날아든 화살이 바닥에 튕겨졌습니다. 멈추시오!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군요.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적들은 포위망을 좁혀왔고 연화와 사내는 벽을 등지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레 날아든 화살이 적들의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연하님, 무사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영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활을 내리고 빠르게 연화에게 다가왔고 적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영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화를 끌어당겼습니다. 여긴 위험합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연화는 안도와 놀람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영재는 연화와 사내를 데리고 빠르게 숲속으로 이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전한 곳에 도착했고 영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도 다쳤군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영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연하님만 무사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연화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연화를 바라보았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밀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적들이 이미 나를 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들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연화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시 꼭 돌아오세요. 영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연화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녀는 손에 남은 그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불안과 설렘을 감추지 못한 채 연화는 다시 한의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여 이번이 마지막일까봐. 그날 이후 영재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돌아올 것 같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연화는 매일같이 문 쪽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괜한 기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어느 비 오는 저녁, 연화는 불 꺼진 진료실에서 찻잔을 닦고 있었다. 물기 어린 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허전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손에 든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진료는 내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문 앞에 선 남자. 영재 씨? 연하 씨, 저 다녀왔습니다. 순간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터진 듯 외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십니까? 정말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연락 한 통 없이 저는 매일 이 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재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기 전까진 제 존재가 오히려 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하루도 연하 씨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연화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고
그러면서도 꾹 눌러왔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잊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 주셨어야죠. 영재는 조용히 연화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걸 믿고 버틴 겁니다. 영재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젠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요. 죽이라도 드시고 말씀하시죠. 끓이던 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또 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연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폐야 많이 끼치셨죠. 근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약 다리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약 봉투 글씨 연습. 그리고 가끔 제 말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 정도야 뭐 평생이라도 하겠습니다. 조용히 웃던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린다고 해서 반드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영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준 사람이 있다는 건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연화는 그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돌려 작게 웃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도 돌아오는 용기도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후 한의원 앞. 영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엉성하게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약재는 다지는 게 아니라 다듬는 겁니다. 고기 썰 듯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순간 연화는 주위를 힐끔 둘러보다가 살짝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엔 일찍 끝내시죠. 같이 산책이라도 하게요. 영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데이트? 그 말 다시 했다간 오늘 밤 약초 창고 청소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한의원 앞 벚꽃이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봄과 함께 그들도 따뜻해졌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별이 아니라 기다렸던 마음이 헛될까봐라는 걸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으로 증명되는 법. 사랑도 우정도 그 자리에 계속 있어주는 사람에게 가장 따뜻하게 돌아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